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페이지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권의 변화가 요즘 몇 학년 내려간 줄 아세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그죠? 똑같아요, 내용이. 그죠? 똑같고 조금 더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다는 얘기죠. 중학교 1학년 1학기로 갔으니까. 그죠? 자, 근데 직권의 변화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나온 이론들의 순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판구조론밖에 배우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판구조론만 나온 것은 아니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보게 되면 하나 더 나옵니다. 뭐냐면 이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적어 보게 되면 어, 자, 대륙 이동설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대륙 이동설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륙 이동설에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륙이 중생대에 들어오면서 움직였다라고 보는데, 어떤 원동력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결국, 베게너가 이렇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대륙이동설이 역사적으로 시들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홈스라는 과학자가 멘털 대류설을 발표하면서 결국은 해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대서양 바다가 확장이 되었죠. 해저 확장설이라는 것이 또 등장합니다. 해저 확장설이 등장하는데 이 해저 확장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대서양 바다에 대해서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판구조론입니다. 지구 전체가 10개에서 13개 정도의 크고 작은 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판들이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옆으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발산형 경계면 또 보존형 경계면 그리고 수렴형 경계면 해서 공부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판구조론에 대한 공부를 지금 현재 과정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죠? 사실은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판구조론 다음에 나오는 이론이 수판 이론이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다들 보급된 건 아니고 미국의 원서로 이렇게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대학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학술 토론을 하고 합니다만은 아직 뭐 밑에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판구조론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13페이지에서는 이 판구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그리고 판구조론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판구조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있죠. 이 조각들이 대략 몇 개라고요? 10개에서 13개 정도의 조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라시아판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본도 거의 경계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유라시아판과 이 태평양판과 그리고 밑에 필리핀판 이 세 개 판의 경계 라인에 일본이 위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각 변동이 심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겠죠. 좀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이 대표적인 수렴형 경계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곳이 일본 옆에 여기 수렴형 경계면, 그죠? 요 지점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인도판 위에, 그죠?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밀어붙이면서 만들어지는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대서양 중앙해령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대서양 중앙해령. 그리고 여기 산안드레아스 단청 요 부분도 많이 나왔죠. 그죠? 산안드레아스 단청. 그리고 요거는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그러니까 해령 두 군데, 여기 안데스 산맥, 그리고 여기 산안드레아스 단청, 그 다음에 일본 해구, 그리고 여기 습곡 산맥이죠.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곳.
이런 특정 지점들이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지점들은 우리가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겋게 칠해진 부분을 우리는 현재는 요즘 불레골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원래 그 과학책에서는 전문 용어로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의 화산 활동과 지진의 80%가량이 바로 이 환태평양 지진대, 그러니까 이 불의 고리에서 그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판이 지각인가? 아닙니다. 판은 지각과 멘털의 일부분을 합한 것을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의 두께는 대략 한 100km 깊이까지를 판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각은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약 평균 35km, 그리고 해양 지각은 5km잖아요. 그죠? 근데 판은 한 100km까지. 그러니까 100km까지는 굉장히 단단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판이라 그러고, 멘틀 100에서 400km 구간은 고체는 고체인데 조금 젤리처럼 약간 물컹물컹한 움직일 수 있는 그걸 유동성 고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연약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고체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밀도가 가벼워지면 솟구쳐 올랐다가 밀도가 무거워지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밀도 차에 의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고체지만 고체인데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쌤, 이게 액체도 아닌데 어떻게 대류, 액체처럼 이렇게 굉장히 빠른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고체라도 굉장히 느린 속도의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에 의해서? 밀도 차에 의해서. 자, 옆에 그림 보다시피 밀도가 가벼워지면 올라오겠죠? 밀도가 무거워지는 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서서히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대류 이동 방향을 따라서 그 위에 떠있는 판이 움직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판이 멀어지는 곳은 발산형 경계면이라고 배웠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밑에 해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밑에서 솟구쳐 오르게 되면, 또는 그 밑에 그죠, 멘틀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 해령은 멀어지는 경계면이고 해구는 수렴형 경계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변환단청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변환단청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해령이에요. 여기도 해령이고. 그러면 이 해령에서는 양쪽으로 멀어지잖아요. 그죠? 또 이 해령에서도 양쪽으로 멀어집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판과 이쪽에 있는 판은 결국 옆으로 이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스쳐 지나가다 보면 화산 활동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진이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그래서 변환단청은 화산 활동은 없지만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이 산 안드레아스 단청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해구나 해령은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함께 일어나지만 변환단청은 뭐만 일어난다? 지진만 일어난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진만 일어나는 거 특별히 제가 위에다가 그죠? 물고기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변환단청 물속에 있죠. 바닷속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면 이 석곡산맥, 대표적으로 아까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대륙과 대륙이니까 밀도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대륙 지각의 밀도가 2.7 g/cm 세제곱센티미터거든요. 2.7인데 밀도가 비슷한 것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어붙여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석곡산맥 되겠습니다. 해구 쪽에는 보게 되면 해양 지각은 밀도가 3.0이고 대륙 지각은 밀도가 2.7이니까 자, 2.7, 3.0. 당연히 3.0의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구라 그러고, 해구로부터 자,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이 지진대를 특별히 베니오프 지진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니오프 지진대는 왜 구체적으로 배웠냐면 일본 해구에서 점점 지진이 깊어지는데
이 깊어진 지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13페이지 내용은 사실은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많이 다루질 정도로 이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원래는 수련령, 보존령, 발산령 따로따로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3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자, 연이어서 14페이지 완전히 파트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14페이지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 14페이지까지 연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학자들은 이 생명 시스템에서 어떤 곳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냐면요. 바로 핵과 막에 집중합니다. 특히 세포막이죠. 세포막. 물론 막이 세포막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핵과 막에 집중합니다. 왜? 핵과 막이 나름대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를 움직이는 중심은 누구다? 핵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핵 속에는 DNA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자, 그래서 핵과 그렇죠. 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리보솜은 자, 핵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길들이 보이죠. 이게 도시 거리라 그랬어요. 이 거리를 소포체라고 합니다. 소포체는 거리, 이동 통로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에 상가들이 들었었잖아요. 그게 바로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 상가들이 막 들어서는 공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핵에서 DNA를 복제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상가로. 뭔가 물건을 구입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핵에서 DNA가 직접 못 나가니까 심부름꾼을 시켜요. 그러면 DNA가 심부름을 시키는 A가 누굽니까? RNA죠. RNA가 DNA의 복사판입니다. 왜? 자기는 생명 활동을 해야 되니까 직접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복사판 RNA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서 만들어 오도록끔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DNA의 복사판이 바로 RNA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DNA다. DNA라는 것은 굉장히 중심이 되고 원본이라는 뜻이에요. 핵심이에요. 그에 비해서 RNA라는 표현을 간혹 쓰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짝퉁이구나, 복사판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렇죠? 책 제목도 RNA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는 복사판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RNA가 나와서 이 소포체라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자동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조립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너무 많은 단백질이라는 걸 만들다 보면 버려지는 것도 있겠죠. 그 버려지는 거는 골지체가 와서 실어서 가는 거예요. 골지체가 실어서 이 세포막 바깥쪽으로 끌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미토콘드리아는 전체 에너지를 공급하죠. 엽록체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죠. 그러니까 엽록체에서 저장한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가 사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이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 전체가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 되는 거죠.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게 기본 단위잖아요. 그죠? 시스템으로 본다면 핵이 가장 중심적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생명 시스템은 핵에 있는 DNA를 복사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생명 명령을 내리고 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폐물이 만들어지면 액포에다가 저장을 하고 버리고 그죠? 세포막은 완전히 밖으로 내보내거나 또 필요한 물질을 들어보내거나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중심으로는 완전히 나가서 딴 거하고 경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거를 들이거나 외부로 내보내는 거는 핵이 아니고 누가 생명 활동을 주관해요? 바로 막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핵과 세포막이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거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포막은 이 물질 출입을 조절하게 되고, 세포막 밖에 있는 세포벽은 그냥 보호하고 그냥 털이에요. 딱딱한 털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포벽은 그냥 털일 뿐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포막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 막이, 한 개의 막이 인지질 이중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청이라는 것은 인지질이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습니다. 친수성 물과 친해요. 그리고 막대기처럼 된 부분이 있는데 소수성 기름과 친합니다. 이 분자 디자인까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분자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쪽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눠지지 않는 대칭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극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기름과 친할 수밖에 없죠. 그에 비해서 친수성은 약간 이온화된 부분이라서 전기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전기적인 성질이 있으면 물도 보게 되면 H2O 플러스와 친한 부분, 마이너스와 친한 부분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과 친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물과 친한 부분이 바깥쪽, 기름과 친한 부분이 안쪽, 요 밑에는 또 거꾸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 단백질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요. 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요번에는 이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나가고 들어가고 이 출입이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번에는 저쪽에서 나갈 게 많다 그러면 단백질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쪽 물질을 많이 내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유동 모자이크 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이라는 말은 이 단백질 덩어리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유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자이크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짜집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짜집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막입니다. 하나의 막이 이중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통해서 선택적 투과를 합니다. 물론 단백질 쪽이 아닌 이쪽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기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성벽이 있으면 사람은 성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요. 그렇죠? 성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고 이 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문이 아니고 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또 있습니다. 확산이라고 되어 있죠. 확산.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입자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전하를 띄고 분자가 큰 경우는 반드시 단백질 사이를 통해서 점검을 받고 나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산과 선택적 투과는 완전히 달라요. 선택적 투과는 이 세포막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포막도 나름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막들을 보게 되면요. 자, 이제 확산되는 경우에요. 이 적혈구가 이렇게 있어요. 적혈구가 자기 자신과 농도가 똑같은 곳에서는 잘 유지가 되지만 자기보다 농도가 낮은 곳에 담그게 되면 물이 막 확산에 의해서 들어와요. 그럼 적혈구가 어떻게 되죠? 뻥 터져버리겠죠. 반대로 자기보다 농도가 진한 곳에 가게 되면 자신의 몸속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면서 자동 쪼그랑망탱이가 됩니다. 그렇죠?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벽은 가만히 있으니까 세포벽과 원형질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건 또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나오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두루두루 섞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국어나 영어에 보기 예시문에 실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생명 시스템, 특히 중요한 거는 핵과 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13, 14페이지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